네, 의학 에세이 2부작 중 2부입니다. 1부에서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결국에 이제 도파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파민이 어떠한 우리가 그 음식물 섭취에서부터 기본적인 그 호르몬에 대한 그 관여되는 것은 아미노산은 음식물로만 섭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섭취하는 그 음식물을 통해서 어떻게 도파민에 이르는 것까지 그런 호르몬의 그런 어떤 계략적인 그 흐름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 2부에서는 도파민에 대한 그 어떤 작용, 도파민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래 1, 2부로 나눌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9시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1, 2부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됐다. 괜히 지금 한 1부 영상만 해도 거의 뭐 한 2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그거 통합하려고 했으면 아마 이거는 뭐 며칠 더 걸렸을 수도 있다. 차라리 생각을 잘했다. 그래도 1부만 하는데도 어느 편집이라든지 업로드 과정에서 또 오류가 생겨서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이제 1, 2부로 작성하니까 2부는 뭐 간략하게 해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0분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한 그 도파민의 그 어떤 기능만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금 1부에서 좀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영상에 댓글로 고정을 해서 남겼는데, 그 1시간 45분 54초 이후, 그러니까 한 1시간 한 46분 정도에 보면은, 최초의 그 도파민이 생성되는 그 과정에서 필수 아미노산, 바로 티로신으로 갔어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 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정리는 바로 필수 아미노산에서 바로 티로신으로 가서 최종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일단은 제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제가 요걸 언급을 못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미 제가 여기 도파민에 대한 것은 도파민형 인간,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마이클 롱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거의 뭐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거의 정리만 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참고로 해서 그 도파민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리고, 이미지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카메라로 제가 이미 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참조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파민형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도파민형 인간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이런 테마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도파민 효과라고도 합니다. 도파민 에펙트.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데니얼 리버먼, 마이클 리롱이란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도파민에 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며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12가지 유형을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은 뭐 자책하고 뭐 자학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스스로 어떤 파멸에 이르는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이것을 대처를 하면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떤 중독적인 행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뭐 긍정적인 중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대처하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파민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이 호르몬 물질인 도파민의 부정적인 요인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한다면은 도파민을 내 인생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도파민의 그 어떤 호르몬의 그 생성되는 과정을 해서 설명드리면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듯이 마찬가지 이런 그 호르몬적인 요소는 그 적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장점과 그 단점의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도파민의 부정적인 늪에 빠지면은 미치광이 중독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물이 되고 싶겠는가? 그러면은 그 미치광이 중독자보다는 어떤 뭐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에 바꾸거나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파민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천재인가 미치광인가 도파민형 인간. 이 책은 책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유튜브로는 제가 시청을 했나? 간단하게 했어도 아마 간단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영문 자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막 설정에 들어가서, 언어 감지, 그리고 한국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자막에만 너무 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 해석이 조금 어떤 오류가 있거나 뜻이 조금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별도로 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멘 파커스에서 출판했네요. 자, 그러면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도파민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자극을 원하는, 제가 앞서서 그 성취 동기, 의욕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도파민은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게 하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바보 같은 사랑에 빠지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승리에 도취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에 매료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더 발전을 추구하는 어떤 성취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제동을 걸 필요가 될 부분도 있고, 그냥 욕망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끝도 없이 보다 더 자극적인 것,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보다 자극적인 거라 그러면은, 성적인 그런 어떤 것도, 그냥 성행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채찍 같은 게 또 등장을 하고, 가면도 쓰고, 하여튼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약물이랄지, 권력이랄지,
섹슈얼, 성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또 도파민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일단 끊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파민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 의욕이나 동기적 요소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기꺼이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기묘한 호기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그 인간의 뇌 속에는 더를 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의 특성은 어떤 현재의 어떤 소유물이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 현재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랄지 이런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에 더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이냐?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유혹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하기 데니얼 리버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기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이자 개체 및 진화생물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같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셨던 분인데, 자, 계속해서 쭉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저자 데니얼 제트 리버먼 교수는 도파민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작은 호르몬이 사실상 한 사회 안에서 일, 사랑, 권력, 정치 성향, 중독 등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론을 그런 어떤 학설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 책이 되겠어요. 뇌 속 호르몬 도파민을 작동시키는 회로는 두 개입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동전의 양면 설명했고, 또 어떤, 양날의 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회로는 인간을 스릴과 쾌락에 전율케 하는 욕망 회로이고, 두 번째 회로는 인간의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게 만드는 통제 회로입니다. 두 가지 회로가 있는 거네요.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 도파민을 작동시키는 회로는 두 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에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파란 게 일단 절제적인 캐릭터고,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이제 욕망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파민의 두 가지 회로 중에서 욕망 회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욕망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의 욕망, 본능대로 해, 그냥, 응? 욕망, 몸이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하란 말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는 야동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은 젊은 층에게 성인물을 보여주자 잠잠하던 도파민의 욕망 회로가 빠르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평범한 영상을 보여주자 뇌신경의 회로의 활성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잠잠하던 도파민의 욕망 회로가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또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또 측정을 할까요? 심박동, 혈압, 동공,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해가 쉽게 도파민 회로의 그런 어떤 진행을 우리가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복귀했던 걸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도파민 회로의 부작용은 야동의 노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그 마약이라든지 향전신성 그런 약품과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밀한 취미에 매진하느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까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야동, 그런 영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취미라든지 자기가 조금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스펙을 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더 어떤 진급이랄지, 어떤 부가적인 전문화적인 노력들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애 활동을 하면서 어떤 남녀관계의 친밀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하기 조금 설명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진짜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성관계,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라든지 어떤 연인간의 성관계도 뜸해지고 진짜 현실의 세계의 관계를 무시한 채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중독이 되면은 연애나 부부관계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야동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각적인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제가 농담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에요. 사진 출처도 제가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오히려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등을 지고 따로 휴대폰을 보고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각방 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각방 쓰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이러한 부작용, 욕망 회로가 과다했을 때 그런 거 설명하고 있고, 이렇듯 성인물 야동 시청이 습관이 되다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독이 되면은 수위가 높아지면은 다크웹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약물 중독처럼 내성과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성인물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줬더니 성욕 유발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도파민 회로가 급상승했다가 점차 하락하면서 끊임없이 신선한 컨텐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신선한 컨텐츠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신선한 컨텐츠일까요? 또 야동 중독자는 같은 야동을 안 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번 봤던 건 안 봐요. 한번 만났던 여자는 안 만나고 한번 잠자리 했던 여자는 또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대상을 찾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파민 회로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최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시점을 본다면은 한때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사회적 이슈는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동이 노예가 되다 보면 점차 더 시간을 들여서 더 새롭고 더 많은 영상을 봐야 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박사방에 대한 어떤 화면 캡처 내용입니다. 입장료,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엄청 수백만 원까지도 되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걸 보여주고 나서. 또 이러한 욕망 회로의 문제점은 정작 필요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성인물 야동 시청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은 인체는 향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적정하게 유지해 주려는, 중립을 유지하려는 향상성이 있는데,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성인물 야동의 시청의 가장 큰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파민이 필요할 때 분비되지가 않으면은, 정작 필요할 때 분비가 안 되면은 의욕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감, 고립감,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심지어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울증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그 원인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학업과 생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정신적으로도 늘 불안한 상태가 놓이기 쉽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야동을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문턱이 결코 모두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독이 된다면. 그리고 도파민 욕망혈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뇌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익숙해진 것에서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남녀 사이에 그런 어떤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단 15초 이내로 결정이 된다 하고,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랄지, 어떤 성적인 매력은 1년 반 이상을 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기대고 앉았지만은 한 손은 다른 쪽으로 가 있네요. 이런 걸 설명한 이건 사진이고요. 그때 인간은 다른 새로운 것을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연애가 시작되는 초반에 사랑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또 컨트롤러라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이랑 또 연관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큐피트의 화살이 될 수가 있어요. 심박동이랄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은 1년, 길어야 1년 반. 제가 이게 없는 줄 알고 제가 미리 설명을 했네요. 열정적인 사랑은 1년, 길어야 1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 다시금 도파민이 활성된다는 거죠. 그러한 흥분감 때문에 사랑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랑할 때는 그것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파민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파민의 욕망회로가 주는 설렘과 흥분감에 사로잡히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파민 욕망회로는 오로지 미래지향적으로만 생각하며 뭐든지 더 많이 쟁이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걸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문장이라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이 쟁여야 된다. 지금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 다음에 언제 또 저런 여성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다음에 언제 또 저런 남성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표현을 했었고, 이러한 도파민 회로는 인간의 신체 구조들을 살아있게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된다면 이렇듯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감정 없이도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에 또,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거 꼭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욕망회로의 가장 큰 문제는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지나치면은 적법한 법률과 규칙, 상식 등은 무시해버립니다. 원래 그 사이코패스의 어떤 사고는 일반인보다 더 복잡하다고 해요. 많은 욕망들이, 더 복잡 미미한 욕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틀, 사회적인 틀을 무시한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와 같은 그 맥락이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무단횡단,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측 통행하라는데 뭐 좌측 통행하고, 뭐 신호등 무시합니다.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결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그저 중독성이 되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인범들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어떤 프로파일러랄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동물 학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은 결국에는 동물을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 악인의 보통 대명사로 각인되고 있는 연쇄 살인범들의 특성 또한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죽인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이.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듯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잔인하게 변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동물은 뭡니까? 자기보다 약한 거예요. 연쇄살인범들도 어떤 신체 건장한 어떤 성인 남성을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2인조라 될지 3인조라 될지 뭐가 권력이랄지 어떤 범죄가 결탁이 됐을 때나 그러는 거지. 대부분 사이코패스들은 자기보다 약한 힘없는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요. 자신보다 약하니까. 동물 학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이제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들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악행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세상을 깨닫고 달관한 자세로 인생의 슬픔을 깊이 간직하는 음울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는 이들의 내재된 반사회적인 성향과 함께 도파민 욕망회로가 과도하게 분비된 부작용이 맞물려서 초래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언급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까먹을지도 몰라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범행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금 제가 청소년들이랄지 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범죄자에게 그냥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거나 어떻게 겁을 주거나 하면은 비명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맞서서, 만약에 키스를 하려고 그런다면 혓바닥을 깨물어 버린다든지, 안 되면 그리고 요새는 또 범죄자의 특성이 그냥 성폭력으로 끝나지 않아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꼭 죽이는 게 이제 현재 미제 사건의 특징이 됐어요. 이거 확실하게 틀려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성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까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감지가 되면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지가 않아요. 오버킬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혓바닥을 끊어버린다든지 힘이 약하니까. 아니면은 손톱 같은 거, 여성이 손톱 같은 거 있으면 좀 날카롭게 해서 눈을 좀 제가 조금 그런데 어떤 실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도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총기 소지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건 좀 뭐 부수적인 거 생각해 봤고, 이제 악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연쇄살인범들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어떻게 말이 심했을 수도 있지만 현 사회가 그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지가 않는다는 데서 저도 좀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이 정확하게 그런 어떤 잣대를 대서 그런 처벌을 하면은 솔직히 누구나 감옥 가고 어떤 무기징역 받고 사형 받고 싶은 사람, 범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법이 거기 법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그게 법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거죠. 또 걸리면은 이거 나는 이거 평생 여기서 뭐 갇혀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한다면은 내가 뭐 해도 뭐 또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죄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대해서 설명한 영화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뭐지? 윌리 빙엄의 경우 2015년도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한번 찾아서 보면 되고, 이런 뭐 제가 영화 소개까지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요즘에 영화 이런 어떤 리뷰 사이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느닷없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마찬가지. 죽이기까지 하고. 그 느닷없이 그 가정은 파탄이 된 겁니다. 그 자식 하나가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몇백 년씩 때리고 해가지고, 응? 그래도 부모는 억울한 거예요. 그 범죄자가 몇백 년 살아도 자기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죽었으면은 그걸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한 가정의 피해에 대해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처벌은 해도 그 어떤 그 범죄자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 뭐 손을 끊고 팔다리를 끊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피해자의 그 뭐 부친이니까 진행하세요 말 한마디에 미래에서 이런 거 오죽하면 이런 영화가 다 나왔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좀 화가 나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 대국민이 그 어떤 공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저도 다크웹을 좀 다루게 된 그런 내용이고.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네이처 신경과학,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미국 벤더벨트대 조슈아 부크홀츠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이코패스의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도파민이 4배나 더 분비됐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MRI로 뇌를 관찰한 결과 보상 중추가 하위 그룹보다 훨씬 더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연쇄살인범은 애당초 이루고자 한 본래 범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도파민 욕망 회로가 과다하게 분출되면서 악행 그 자체의 본능적인, 성적인, 아니 쾌락을 느낀다는 겁니다. 악행을 하면서도. 범죄학 측면에서는 이걸 오버킬이라고 합니다. 거의 사람이 다 죽고 뭐 죽어서도 계속 막 칼을 찌르는 오버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도파민 욕망 회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 욕망 회로가 과다하면 이렇게 범죄자스럽게 이렇게 나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도파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폭력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입니다. 또 죽여도 또 진짜 잔인하게 막 토막도 내고. 일단 시신이 없어야 일단은 자기가 이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악행을 저지를 때 나오는 무수한 도파민이 일종의 보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그 보상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도파민의 그 어떤 장점적인 측면. 어떤 기쁨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기쁨을 줬을 때 자기가 피드백으로 받는 거,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마찬가지 반대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보상적인 작용을 나오고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이 보상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악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회로를 스스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악을 단죄하는 데서 너무나 관대함을 보여왔고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과 그 증거를 피해자가 증거로 수집해야 됩니까? 그 피해자가 그 참혹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 그것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도 없이 또 그걸 하면은 또 결국 어떻게 뭐 성범죄 이렇게 해서 죽진 않고 어떻게 뭐 탈출해서 도망가 왔어요. 그럼 그 이유가 또 사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신원도 보장도 안 되고. 하여튼 결국 이러한 가해자에게는 무혐의나 또 솜방망이 처벌로 네가 또 요즘엔 또 오히려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뭐 성추행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 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날 유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역고소를 하는 그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 솜방망이 처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왔고 결국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어떤 인권이 보장을 받게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인권도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제가 무시하자는 뜻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 어차피 이런 건 좀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결국 이런 것들은 한때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어떤 그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그 성방망이 처벌이 됐고 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조카였던가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디지털 교도소를 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뭐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이런 디지털 교도소가 접속이 폭주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범죄자 인적 사항이 막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등에서는 각 자치주마다 이미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공유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지 못한 것을 개인이라는 신분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나 이거 불법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국가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교도소는 적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부의 개념이나 정권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예전에 달리는 열차는 중립적이지 않다. 또 생각이 조금 안 나는 그 누구였지? 미국의 양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설명드리고. 여기 디지털 교도소에 했던 거 나오네요. 디지털 교도소 또 뭐 처벌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모욕죄의 영향은 또 받지 않는다. 이런 또 논란이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왜 나왔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삼기 전에 이러한 배경을 알아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먼저인 것 같고요. 또한 나쁜 일을 벌이면서 뿜어나오는 과도한 도파민은 정작 도파민이 필요한 많은 순간에 분비가 되냐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해서 반사회적 인물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떤 도파민의 그 두 가지 회로가 있다 그랬죠.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 이러한 그 두 가지 회로 중에서 욕망 회로의 과다 분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이런 도파민 회로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경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일 수도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미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이런 도파민 통제 회로가 욕망 회로보다 더 크게 작동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룹니다. 성취욕. 한다면 한다. 끝까지 참고 해내는. 근데 사이코패스한테서 한번 도파민 회로가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한다면 한다. 좋은 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죽인다면 죽인다. 뭐 성폭력 한다면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도파민 회로의 어떤 통제 회로의 대명사인 안네 프랭크 사진도 있고요. 도파민 통제 회로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끈기와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의지력과 끈기가 생기고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의지력도 약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응원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도파민의 특별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끈기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난 이렇게 계속 하면 될 것이야. 크게 어떤 IQ가 높거나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도파민의 그 장점을 이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끈기로 초반에 성공의 맛을 본다면, 아, 이렇게 해서 끈기로 해서, 일단 성취를 했어. 그런데 성공을 했어. 그때부터는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나 어떤 그 욕망 회로가 과했을 때는 오버킬이 되지만, 이러한 통제 회로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람한테는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때 인간은 더더욱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효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회로가 적절히 발휘된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급작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직면했을 때 통제 회로를 발휘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도파민 애들은 저는 내추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들, 야외에서 활동하고. 현재 일어나는 감정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미래를 위해 엄청난 집중력으로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파민 회로, 통제 회로.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도파민의 통제 회로를 작동시켜야 해야 할 때 또 욕망 회로를 작동시켜서 이성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욕망 회로를 작동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욕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적절한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과도하게 통제를 작동시켜서 절제된 삶을 사는 수도 있으니까요. 이들은 미래의 목표만을 생각한 채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냉철한 이기주의적 삶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통제료가 또 너무 강하면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이죠. 누가 쓰러져 나가든 어떤 고통을 받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냉철한 이기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도파민 회로,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를 적절한 시점에 알맞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도파민은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 도파민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양날의 검과 같은 도파민의 욕망과 통제를 파멸과 중독이 아니라 진화와 성취적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면 도파민형 인간들의 미친 열정과
그 정열이 넘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술가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모든 우리가 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 또 어떻게 보면 인간 약간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완전히 그런 이상하게 미치는 거 말고 그 어떤 열정적인 면 그리고 끈기 그다음에 비상한 창의력의 원천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활용을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욕망과 통제를 그 진화와 성취적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자기가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도파민 회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30분 이내가 2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도 넘지는 않을 거고요. 요것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날 도파민을 인생의 무기로 만드는 법 업로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검색해 보면 되고 또 서적에서도 뭐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처럼 동성간이 될 수도 있고 이성간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컨트롤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말해 불필요한 감정의 분산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랑이라면 그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보통 뭐 only you 뭐 이런 노래도 많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해준다면 그 상대방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지 않느냐. 여기 그 도파민에 대한 그 욕망 회로와 그 통제 회로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 You My Love, You My Life No. 1 Prayer Tears 리믹스 버전이 있어요. 요 영상은 요거 설명이 끝나면 요 뮤직비디오도 여기에서 한 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결국에는 그 다크웹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크웹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면, 그런 어떤 욕망을 알아봤고 그런 어떤 본능과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 우리 감정은 또 어떻게 해서 왔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철학적,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이제 나머지 그 이와 같이 접목된 그 우리의 어떤 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미제 사건적인 그런 배경을 알아보고 다크웹을 제가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가 한번 다루고자 했던 컨텐츠는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오늘 중으로 지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참, 현재 시간 오늘 얘기를 안 했구나.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밤 10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오늘 중으로 업로드가 되겠고, 늦어도 뭐, 내일 9월 23일 업로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업로드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이거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정돈된 자료예요. 어차피 제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 어떤 견해를 좀 살을 붙인 정도인데 나머지 미세 사건 배경 그것도 어차피 간략하게 좀 설명할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이 부분이 또 집중력도 저하가 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차후의 컨텐츠는 그렇게 진행하고 도파민 회로 천재냐 미치광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도파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